성균관 대라서 성균관 대라서. 네. 들어가실 때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지금 한 10대 정도 그렇게 해서도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요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업계에서도 변호사 수를 좀 조절해야 된다라는 이제 내부적인 요구가 있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오늘 특별히 변호사분을 모셨어요. 맨손의 꿈이 가장 뜨겁다는 책을 쓰신 우리 구본석 저자님이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20의 소속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에 맨손의 꿈이 가장 뜨겁다를 내면서 생애 두 번째로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인권 변호사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인권 변호사면 지금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좀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인권 변호사로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크게 두 부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소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노동자, 난민, 여성 이런 소송들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앞서 말했던 약간 소수자들을 위해서 지금 또 소송을 하거나 하기도 하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지금 뭐 진행 중인 사례를 또 소개해 주시거나 네. 하실 수도 있나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프랜차이즈에서 키오스크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인으로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네, 많은 회사에서 이제 점점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도록 하게 되는데, 문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요소예요. 키오스크를 누르면은 그 점자가 표시되지도 않고 심지어 방송도 안 돼요. 그러면은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점원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거를 먹고 싶어요 해서 주문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키오스크로 다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는 자유의 침해?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업계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키오스크 설치 요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인권 변호사를 하겠다라고 결정한 계기가 있나요? 제가 공부를 한 것 자체가 인권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기초수급자 집안으로서 한 번도 사교육 같은 것도 받아본 적도 없고 항상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가난하다고 친구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그래서 방황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TV를 봤는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어떤 분이 인권 변호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많이 유명해졌다라는 뉴스를 그 당시에는 잘 몰랐으니까요.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인권 변호사라는 직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꼭 그렇게 살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 나도 뭔지 모르겠지만 저런 걸 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어요. 저는 이 직업이 제가 살아있는 이유이자 제 가슴 뛰는 일이기도 합니다. 로스쿨을 딱 졸업한다고 해서 막, 네. 너 이제 우리 회사 와. 뭐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네. 뭐 입사 시험 같은 것도 보나요, 변호사도? 로스쿨생 때 방학 시즌을 이용해서 각종 로펌들에게 자기소개서를 보냅니다. 그 어느 정도 회사 성격이랑 맞는 그 학생들을 뽑아서 인턴을 시켜요. 그래서 그 인턴 경력을 보고서 이 회사에 들어와도 되는지 아닌지를 미리 컨펌을 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인권 변호사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지원하신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인턴을 하는 거예요? 방학 시즌마다 한 2주씩 해서 한두 달? 그럼 인턴이 끝나고 나서 채용이 결정되는 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그 거예요? 인턴 도중에 마음에 들면은 별일 없으면 우리 회사에 들어와라. 그러면 그 로스쿨을 들어가는 사람 중에 변호사가 못 되는 사람도 있나요? 많죠. 아, 그래요? 네. 비율이 어떻게 돼요, 대략? 지금 그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비율이 전체 응시자 수의 50%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그럼 계속 재수하고 삼수를 해야 되는데 아, 이제 문제는 이 변호사 시험법이 5수까지만 가능해요. 그 안에 붙어야 되는 거네. 네, 5수를 넘어가면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서 변호사 시험 자체를 응시할 수 있는 그 자격 자체가 없어졌어요. 아, 진짜요? 네. 지금 사시가 없잖아요. 예. 사시는 막 8수, 9수, 10수도 예. 하고 막 하는데 그럼 이제는 변호사가 되고 법조인이 되는 길이 로스쿨 무조건 나와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예. 곧 5수까지만 네.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그분처럼 네. 구수에서 막 40패스 하고 이런 일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변호사가 개인 사업자처럼 활동하는 게 있고 예. 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두 부류라고 아까 말씀해 예. 주셨잖아요. 일단은 법인으로 하나 만들어서 법무법인이 돼서 그 법인 밑에 직원들로 구성돼서 하는 변호사 집단이 있고 법률사무소라고 해서 하나의 변호사 집단이긴 하지만 각자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형태의 회사도 있어요. 하나는 법무법인, 하나는 법률사무소. 네. 직원으로 돼 있는 게 법무법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이 모여 있는 게 법률사무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일하시는 형태는 법무법인의 네. 형태인 거고 점점 그럼 로스쿨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네. 많아지고 있나요?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죠.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취업이 잘 안 되고 불안정하고 하니까 그래서 매해 로스쿨 경쟁률이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어요. 좀
죄송한데 제가 예. 어디 로스쿨을 나오신 거예요? 정윤 성균관대 로스쿨. 성균관대 로스쿨. 네. 들어가실 때 경쟁률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한 10대 1 정도. 10대 1을 한 번에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로스쿨 자체는 재수를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도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요새.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업계에서도 변호사 수를 좀 조절해야 된다라는 이제 내부적인 요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뽑으려는 변호사 수는 점점 적어갔는데 네. 지원하려는 지원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무소에서 최종적으로 가신 학교와 학과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요. 사실 다른 데 법대 가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굳이 삼수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신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사립대학을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저는 대전 출신인데 그 집 앞에 있는 국립대를 가거나 더 욕심을 부려서 서울대를 가거나. 장학금을 받기가 어려우니 최대한 학비가 싼 곳으로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학비가 안 드는 학교 위주로 지원을 했어요. 육군사관학교도 지원하고 경찰대도 지원하고. 근데 보니까 텐트에서 자면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어떤 얘기인지. 삼수를 그 대학교 도서관에서 독학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안이 많이 어려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유일하게 생계를 벌어들이시는 분이셨는데 네. 자동차 판금 도색을 하셨어요. 근데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일을 아예 못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돈을 벌어들이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이제 그 도배 기술을 배울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5식구인데 5식구를 먹여 살리는데 기존에 조금씩 모아놨던 돈으로 겨우겨우 먹어 살렸고 이제 아버지는 몸이 아프셔도 병원에 못 가시는. 더군다나 이제 또 제가 재수 삼수하면서 학비나 이게 책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비용이 들어갈 수 없어서 독학을 했던 거고요. 또 삼수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알바를 막 하기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만 가면 너무 이제 암울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너무 처참하고 부모님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모님끼리 많이 싸우고 또 저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컸는데 제가 그 삼수까지 하니까 저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보기가 참 힘들고 하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수능 공부했던 어떤 형이 있었는데 이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형이 그러면 같이 자취나 할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자취할 돈이 당연히 없다. 그러니까요. 하루에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5,000원 내외였으니까 전 당장 밥 먹을 돈도 없는데 한다면 그냥 노숙을 하겠다 했더니 그 형이 텐트를 빌려줬어요. 텐트를 어디서 치고 살아요? 그 대학교 도서관 뒤에 그 사각지대라고 하는 대학교 도서관 뒤에 텐트를 쳤다? 네. 방범이 없을 타이밍만 텐트를 치고 빠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2시에 텐트를 쳐서 아침 7시면은 경비 아저씨들이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새벽 6시쯤에 일어나서 텐트를 걷고. 근데 뭐 아무나 공부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 학교 자체는 국립대다 보니까 공부할 책이 없으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으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도서관의 책을 이렇게 끄적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수능 기출 문제만 풀었어요. 계속 풀고 또 풀고. 수능 기출 문제는 그러면 그냥 문제집을 내가 사서 한 권을 계속 아니 그냥 그 인쇄해서. 수능 기출 문제를 다 다운받아서 네, 그걸 네. 출력해가지고 네. 문제집을 안 사고 그렇죠. 문제집은 기껏해야 EBS 문제집? 풀이도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수능 그 기출 아니 문제? 풀이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풀이는 제가 만들어야죠. 와 대단하네요. 그 자취하는 형한테 빌린 텐트 하나로 하루에 한 4시간씩 자면서 이거 어떻게 텐트에서 자요 근데 뭐 이불 같은 거 싸갖고 가서?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 때까지 텐트를 쳤고 가을에서 겨울 때쯤에는 대학교 건물 안에 무슨 소파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잤죠. 그 대학 어디예요 학교가? 제가 이 대학의 블랙리스트거든요. 저 때문에 진짜? 제가 이제 이 스토리를 네. 이 전 책인 다른 책에다가 수기를 적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교 도서관 텐트를 치면 잘 된다더라라는 이상한 풍문이 생기면서 네. 저 이후로도 몇몇 친구들이 거기서 텐트를 치는 텐트 성지가 된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아예 제 이름을 알고 있어요. 알 수밖에 없죠. 네, 알 저는 수밖에 그 없지. 대학교에 뭔가 너무 마음의 빚이 있는데 여기서는 굳이 밝히지 않는 걸로 네, 궁금하시면은 뭐 인터넷 찾아보면 쳐보면은, 나오니까